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엑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네.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뭐 국제 정세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도 어떻게 될지 지금 불확실성이 막 네.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 좀 정리를 좀 먼저 해볼까요? 일단 뭐 지금 뭐 전면전이냐라고 이제는 뭐 뉴스에서도 계속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데, 일단 지상군이 투입되면 전면전이겠죠. 근데 아직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상군은 이제 투입되지 않고 있고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것이 이제 외신의 이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상군이 만약에 가자 지구로 투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게 쉽게 제가 봤을 땐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많은 리서치 보고서가 너무 많이 이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쉽게 이게 사그러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은 인명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역대 최대거든요. 역대 최대죠. 지금 사망자 수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제는 공식적인 이스라엘군 공식 입장이 1,000명입니다. 근데 예. 거기에서 이제는 군인이 123명이고 나머지가 다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역대 최대고, 이스라엘이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돼 있다. 그래서 그래요. 지상군이 투입이 된다 그러면 또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악화될 일만 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서방 나라도 지금 갈리고 있거든요. 분열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EU에서 그랬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성명을 발표했었거든요. 전면 봉쇄에 대해서 지지한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이제 번복을 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국제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왜냐 봉쇄다 보니까 수도 안 되죠, 전기 안 되죠, 그렇죠. 뭐 의료시설 다 못 들어갑니다. 다 끊어버리니까. 네, 다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또 서방 국가도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놓여져 있고, 앞으로 아마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중동에서 분쟁이 나면 네, 정치적이라든가 이 외교적인 면에서는 그렇다 치고, 경제적인 면으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닥치는 게 유가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유가가 좀 요동치고 있었는데 네. 유가가 많이도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중동 지역에서 뭐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제 유가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예. 뭐 뻔한 얘기지만은 일단 유가 상승은 뭐 기정사실화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9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4.34% 올라서 그때 이제 엄청 올라서 깜짝 놀랐죠. 그다음에 10일 기준으로 이제는 지금 0.47%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제 기준으로서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이제는 보고 있고요. 네,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4.22% 올랐다가 10일 기준으로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장 마감했는데 0.57% 하락했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소폭 하락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차트를 보면 네. 지금 전쟁 때문에 오른 건 마주 짧고, 사실은 추세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추세적으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전쟁까지 이제 터졌기 때문에 유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산 원유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는 한국 석유공사 자료인데요. 1월부터 8월까지의 그 중동 6개 나라에서 비중을 더 늘렸던 부분. 지난해 같은 해보다 3.5% 늘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동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 기존에 한 63.7%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69.5%로 조금 더 소폭 더 증가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동이 불안해지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유가, 기름값도 당연히 출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유가에 대한 변동성. 왜 그러냐면 1차 오일 쇼크가 73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는 4차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솔직히 태어나기 전이라서 저도 이거 대표적인 교과서로 배웠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엄청나게 오일 쇼크가 오면서 기름값 폭발을 했었죠. 근데 그때와 지금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중동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다르죠. 특히 이집트 같은 나라가 이제 중동 전쟁 반발했을 때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나라기도 한데, 사실 지금 이집트가 지금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펙 산유국들이 그 당시에 유가를 굉장히 인위적으로 상승을 시켰는데 지금은 소폭 상승밖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다르긴 한데, 근데 변수는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이 변수는 역시 이란입니다. 전 이란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배후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배후설이 확인된다 그러면 미국은 제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재를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동안 지금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있는 게 미국인데, 그렇죠.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러시아 영향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 감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배후로 밝혀져? 그럼 봉쇄 들어가거든요. 개선법이 복잡해요. 네, 지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란이 한 300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데 하루당 거의 120만 배럴이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본다 그러면 미국이 이란을 제재했을 때 40만 배럴도 수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제재한다 그러면 40만 배럴도 수출이 안 된다? 기름값 폭등하죠. 그렇죠. 그래서 100달러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고 또 하나가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150달러가 넘을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호르무즈 해역. 그러니까 이란을 끼고 있는 그 좁은 통로 해역이 있잖아요. 봉쇄해버리면. 예, 거기를 만약에 봉쇄하면은 150달러 넘어갈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150달러 유가 얘기는 거기서 나온 거고.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역 같은 경우가 왜 폭등할 수밖에 없냐면 전 세계 그 기름을 20%가 거기서 이제 수송을 합니다. 그 해역을 지나서. 그렇죠. 네. 중동산 원유는 네. 다 그쪽으로 지나가잖아요. 그게 한 전 세계 산유국에서 나오는 그 거래량 했을 때 20%가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걸 막아버리니까 당연히 뭐 유가는 폭등하고 그래서 이제 150달러가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사실. 이제 중동이 움직이면은 이게 불안해지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유가 때문에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사실 이 공격이 있기 전에도 저희가 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측들이 있는데 네. 변수가 커다란 게 하나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 이제 11월 달, 그 다음에 10월과 11월 달이죠. 한번 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스라엘 전쟁 나온 거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 동결 가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융 불안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금통위에서 이제 연준 입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연준에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볼 텐데 네. 일단은 연준에서 봤을 때 지금 뭐 금리 동결은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금리가 지금 패드워치도 그래요. 이제 확률 그 11월 달 금리 동결을 86%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정도 올릴 거라고 보는 게 한 13%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지금 동결을 가장 우세하게 보고 있는 게 역시나 이제 금융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는 어떻게 튈지 모르거든요. 그 확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융 불안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동결의 가능성은 커지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10월 달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올려야 될 타이밍인데 아, 이제 동결로 가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저는 바뀌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이제는 어떻게 이제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잡을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좀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그 뉴욕 시장 같은 경우가 유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 압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소폭 이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9일도 그랬고요. 10일 장도 뭐 다우지수가 0.4%, 그다음에 나스닥이 0.58%, S&P 500 지수가 0.25% 정도, 25% 정도, 그러니까 0.52%죠. 0.52% 정도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긴 받는데. 보합권에서 상승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본다 그러면 역시나 금리 상승에 대한 11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상승에 대한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결할 거다라는 시장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사실 소폭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장 아니고 그제장을 본다 그러면 이게 채권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10년물짜리가 지금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FOMC에서 금리 인상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시장 금리 높아지고 그러면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서 있기 때문에 뭐 안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소폭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제가 본다 그러면 동결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는 좀 생각이 지금 포트폴리오가 좀 변하고 있다라고 좀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제 스탠스가 바뀌어요. 네, 금리와 맞습니다. 관련된 환경이 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국내 금융기관들, 전문기관들은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어제장이 의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굉장히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너무 무섭게 빠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나 뭐 그 전망에서 우리가 보통 유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요. 일단 어제 증시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가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이제 하방 압력이 좀 세졌죠. 그래서 종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좀 빠졌던 부분. 그다음에 중국 경제에 대한 둔화. 이것도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더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의 영향을 좀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영향을 좀 본다 그러면 일단 항공업계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이 이스라엘 가는 거는 끊겼고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귀국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현지 교민들.
뭐 거기 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표는 열리고 있는데 공항 사정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그다음에 전자업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LG전자 자사 직원들 다 귀국이에요. 그 지금 뭐 자택근무에서 이제 아예 귀국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R&D 센터가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판매 지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영업 종료 되겠죠.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시장 점유율 1, 2위가 이제 현대랑 기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기업도 단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유업계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받겠죠. 우리나라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중동 분쟁이 생기고 유가가 뛰면은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주가가 좋아집니다. 당연히 정제 마진이 높아지죠. 좀 마진 높아지죠. 예, 정제 마진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제는 주가가 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유가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정제 마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주가가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죠. 그 당시에도 이제는 뭐 정제 마진 높아지니까 막 뛰다가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수요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제 마진 떨어지면서 또 안 좋아지는 수익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정유업계도 지금 상황으로는 뭐 분위기가 좋을 수는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제가 봤을 때 수요의 압박 때문에 뭐 좋은 흐름은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막 안전자산으로 막 이동하는 맞아요. 거 아니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 관측도 있었잖아요. 네. 이번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미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중동 전세가 안 좋아지고 전쟁 터지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말 그대로 금리를 동결한다는 얘기는 경제 자체가 이제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죠. 그게 딱 어제 우리 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 은이라는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죠.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금 선물 시장에서 봤을 때 1.1%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0.5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그동안 좀 안 좋은 분위기였다가 뭐 이번 이슈로 인해서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의 증가가 됩니다.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저축 통장 있잖아요. 안전자산, 그러니까 관망세가 많아지는 거죠. 관망하겠다, 지금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자금을 거기다 넣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는 엑스포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엑스포. 그래요. 네, 부산 엑스포.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와 우리나라의 저는 사실상 2파전으로 보거든요. 네. 그 지금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건 맞죠. 예, 그런데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빈 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지지한다고 인터뷰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서방 국가라든지 그렇죠. 아무런 예. 불안감이 커지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단점 인권이거든요.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한 단점도 있고 이번의 일로 인해서 분명히 인권의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부산 엑스포와 이 표결에 11월 28일 날 이루어집니다. 5차 그러네요. PT 있고 예. 이때 아마 제가 봤을 땐 뭔가 변화가 모색될 그럴 수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나 팔레스타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표결이 또 갈릴 수밖에 없고 부산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생산이 43조, 부가가치가 18조 원입니다. 우리가 유치해야 돼요. 예, 유치를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해지는 셈법이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일단 부산 엑스포에는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좀 환경이 나아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좀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